걷기 모빌리티 인문학 시즌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박경리 선생님의 고향인 통영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건국대 모빌리티 인문학 김태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도 토지문학회 편집위원이시고 인천대 교수이신 이승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여기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예, 여기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 생가터가 있는 통영의 서문고개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서문고개 표지석이 있고요. 그 표지석에 보면 김약국의 딸들에 나오는 1구절이 육필원고를 그대로 그 복원해서 이리 가면 이제 박경리 선생님 생가터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박경리 선생님이 192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터가 남아 있고 지금은 뭐 그게 다 그 어떤 우리가 볼거리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영 시민이 살고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였구나 정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앞에 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통영이 예. 박경리 선생님뿐 아니고 또 다른 예술가분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통영은 진짜 그 다른 도시에서는 아주 세민할 만큼, 그 통영은 아주 자랑할 만큼, 그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박경리 선생님 외에도 김춘수 시인 아시죠? 예. 김춘수 시인, 뭐 유치환, 유치진, 그다음에 그 음악하시는 윤희상, 윤희상 선생님. 그다음에 그 미술하시는 그 서양화가인 전영림 선생님. 그야말로 통영은 뭐 예술의 도시라고 할 만큼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술적인 통영 분위기가 박경리 선생님 어떤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도 그 당신이 통영에서 출생하고 통영에서 자라고 했던 것이 자신의 문학적인 영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통영은 예전부터 아주 큰 어항이었고 그래서 여기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을 하려면 물론 뭐 가난한 사람이 예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또 예술을 할 만큼의 그런 그 역량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엘리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유학도 많이 가고 그 유학 갔다 온 그런 엘리트들이 있고 또 그들이 예술적인 그 영향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영이 예술의 도시가 되었고 또 그 풍광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도 박경리 선생님 당신에게 그 문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길러주지 않았나라고 회고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생가터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길이 좁은데 올라가 보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오래 이 집 자체에서 사셨나요? 여기 이제 올해는 아니고 박경리 선생님이 통영이 고향이지만 통영에서 오래 계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진주에서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전까지 여기 통영에 계셨고 그다음에 진주여고 다닐 때는 이제 진주에 가 계셨고 그러고는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바로 이제 결혼해서 그 인천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통영에서 사신 거는 그 82살에 돌아가셨는데 다 합쳐도 한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을 여기서 다 보내셨으니까 그 예술적인 기질이나 이런 게 여기서 그럼요. 아까 길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생각한데 걔가 네, 저희가 박경리 선생님 생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는데 그 앞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너무 시끄럽게 짖어서 부득이하게 여기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까 퇴학을 맞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학교를 안 가셨어요. 그 박경리 선생님 에세이에 보면 평생 내가 3번 뺨 맞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한 번은 소학교 때
이게 박경련 선생님 책상 밑에 뭐 과자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박경련 선생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 일제시대니까 혼날까봐 그거를 주워서 창문 밖에 버렸는데 네. 선생님이 봤어요. 일본 선생님이 그때 뺨 맞은 사건이 아. 한 번 있고요.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게 이제 퇴학당한 사건인데 그때는 이렇게 그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고 안 내면 칠판에 적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이 늘 주시는데 아버지가 보내주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박경련 선생님이 진주 오고 있다 집에 와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자애가 학교 다니면 뭐하냐, 시집이나 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란 몰라도 당신은 그런 말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뺨 맞은 아버지한테.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제 서울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김동련 선생님이랑도 이제 교류를 할 때입니다. 이제 문단 데뷔하기 바로 그 시점인데 삼선교 근처에 사셨습니다. 선생님도 영어학원 다니신 적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그 시절에 박경련 선생님이 영어학원에 다니셨어요. 그 시절에요? 예.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집에 오는데 저 앞에서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휘적휘적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걸어가나 말거나 이렇게 걸어가는데 딱 스치는 순간 냅다 박경련 선생님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냅다. 네.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만약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 사람이 너무 큰 사람이면 도망가고. 박경련 선생님은 남자잖아요. 네네. 여자고. 때리고 도망가는데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때리고 가다가 당황해가지고 쫓아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네. 팍 도망갑니다. 네. 막 쫓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이제 철대문 집 앞에서 여자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쑥 들어가요. 근데 그 문 안까지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엉엉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아유, 술 취한 계란이 그걸 너 쫓아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랬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그 위로를 받으려고 어머니한테 그 진짜 나쁜 놈이구나. 같이 가보자.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너는 어쩌려고 그랬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콩 안고 있다가 김동련 선생님한테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만큼의 그 대응을 원하는 것은 이건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그 글 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일화만 봐도 참 강단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죠. 예. 그때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안 가요, 박경련 선생님이. 그 두 그래서- 번째 예, 뺨 예. 맞은 그 예, 일화 예. 이후로. 그래서 네. 1년 동안 퇴학,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아래 학년이랑 같이 또 이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생활을 퇴학 시간까지 합치면 이제 4년 정도 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 박경련 쌤이 글에서 읽은 대목이 있는데 그 나의 출생은 불합리했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자신의 출생을 불합리했다고 이야기하기,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박경련 선생님 그 아버님이 그 어머님보다 4살 아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연상이고, 그리고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기질도 강하신 분이셨나 봐요. 음식도 되게 까다롭고 의복도 되게 그 시절에 되게 멋쟁이이고 뭐 운동도 해서 이제 트로피 같은 것도 타오고 하는 아주 근데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이제 박경련 선생님을 계속 이제 키우신 거죠. 어머니를 두고 다른 분과 재혼을 예. 하셨다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회고가 많이 나오는데 박경련 선생님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연민과 경멸의 감정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당신을,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맨날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러면서도 그 여자로서 느끼는 이런 그 연민과 경멸의 감정이 어머니에게 늘 있었고, 그래서 박경련 선생님 소설에 보면 그런 그 늘 여성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그런 연민과 경멸의 감정들, 그것도 이중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가
보면 서피랑 마을이에요. 네. 그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곳. 아까 우리가 그 표석 봤죠? 네. 이제 김약국의 딸들의 육필원고인데 이게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통영에 그 놀러 오면 동피랑 마을은 많이 맞습니다. 가요. 네. 동피랑 마을 가보셨죠? 네, 그 벽화 그렇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통영에서 이 마을을 조성할 때 그쪽은 이제 벽화 마을이고요. 네. 이 동네는 문학 마을이라고 아,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다니다 보면 벽에 물론 벽화도 있습니다. 네. 동피랑 같이 그렇게 벽화 중심이 아니고요. 박경리 선생님 이 글귀들, 작품의 일부들, 또 박경리 선생님 초상화들, 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춘수 시인이나 하는 그런 시인들의 시들이 벽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예전에는 집창촌이었대요. 아, 그러다가 네. 지금 2000년대 이후에 개발이 돼서 이제는 동피랑 마을과 서피랑 마을이 이제 통영의 주된 이제 네.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피랑 마을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서피랑 마을 한번 보러 가시는 건가요? 예, 서피랑 마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 서피랑 마을 보고 저희가 이제 박경리 기념관이랑 박경리 선생님 묘소 네.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여기 서피랑 마을이 박경리 선생님의 그 사진이라든지 혹은 글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저희가 매번 매 시즌 매회 하든 그거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자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신감 있게 펼쳐주시고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이거 보고 나 건대 교수라고 그래. 여기가 그 이런 벤치들이 서피랑에 군데군데 있는데 그냥 벤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벤치에 이렇게 박경리 선생님 이건 식구입니다. 아, 예, 그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시의 일부를 이렇게 벤치에 새겨놔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휴식도 하고 박경리 선생님 시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는 통영이 대단한 게 저는 이제 통영이랑은 박경리 선생님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왔고 그 외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예전에 그 박경리 선생님 2008년도에 돌아가시고 예. 여기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추모공원에 갈 텐데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원주랑 진주에서 노제를 지냈어요. 호텔을 지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녁 때 왔는데 그때 전 감동적이었던 게 통영 시민들한테 박경리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다 글로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로부터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밤을 세워서 만장에다가 씁니다. 아, 글귀를 받아서 예. 글귀를 받아서 만장에 네.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튿날 장례를 치를 때 그 통영 시민들이랑 공무원분들이 그 만장을 수백 개의 만장을 들고 여기 이제 그 노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인에 대한 또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그 예우나 이제 그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아주 남다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은. 이곳이 서문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예. 아, 혹시 그 이름에도 무슨 유래가 있습니까? 아, 여기가 그 예전에 삼군 그 통제사가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여기 있었고 그랬을 때 통영성이 있었는데 네. 그쪽이 이제 서문 쪽이다 해가지고 여기 서문고개라고 불리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뚝지먼단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박경리 선생님 좀 여기 통영에 왔지만 네. 박경리 선생님 사실 때는 여기 충무였잖아요. 충무. 충무였죠. 지금은 이제 통영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네. 그래서 원래 예전 기록에 보면 여기가 충무 명정리입니다. 네. 충무 명정리가 박경리 선생님 원래 그 고향 아까 승가터 있는 행정구역이었고요. 옛 이름으로 이제 뚝지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글귀도 다 박경리 선생님 그 글에서 뽑아서 새겨 놓은 겁니다. 아, 여기 이렇게 글과 이제 그림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글들을 보면서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 서피랑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 걸어오다 보니까 예, 박경리 예. 선생님 글이 굉장히 많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들에서 아마 뽑았을 것 같은데요. 박경리 선생님 그러면 보통 대표작이 토지 작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또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토지 이외의 대표작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품들에서는 많이 뽑지 않고 되게 이제 에세이 같은 데서 짧은 구절들을 뽑아 놓은 것인데 여기 서문고개도 이제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약국의 딸들이 1962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박경영 선생님 아주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작 장편이 2작품이 있어요. 전작 장편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되게 장편 소설들은 그 신문이나 잡지 연재하고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내잖아요. 토지도 그랬고. 근데 전작 장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작가가 작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걸 우리가 전작 장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2작품이 김약국의 딸들과 그다음에 2년 뒤에 1964년에 쓰신 시장과 전장은 전작 장편이에요.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작품이 이제 그 2작품이고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여기 통영을 배경으로 한 파시 같은 작품도 박경영 선생님 장편 중에서는 아주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되게 이제 토지를 읽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만약 읽다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박경영 선생님 1955년에 데뷔하시고 나서 쓴 초기 단편들이 있어요. 그 단편들을 보면 아, 박경영 선생님이 어떻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겠구나 라는 것들 그 단편 소설을 통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언제 읽지? 이 독자들이 그러지 말고 그 초기 단편부터 이런 장편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는 것도 박경리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박경리 기념관 앞에 와 있습니다. 교수님, 저기 동상이 어디서 많이 본 동상 같습니다. 그 하동에 박경리 문학관에 있는 동상하고 같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때 하동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하동에도 있고 원주 토지문화관에도 있고 지금 통영 여기 박경리 기념관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상이 서 있는 좌대에 새겨진 문구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토지문화관은 작가들의 집필실이 있는 곳이고 거기 창작을 하는 곳이니까 거기 좌대에는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라는 박경리 선생님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공간의 컨셉과 맞죠. 여기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경리 선생님 유고 시집 중에 한 구절을 뽑아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게 지금 좌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제가 러시아에도 이 똑같은 모습의 동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푸시킨이랑 박경련 선생님이랑 트레이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 러시아 상트에 있는 박경련 선생님 동상 좌대에는 박경련 선생님의 식구 중에 삶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지금 동상 옆에 그 시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비에 보면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 멋지지 않은가요? 아유, 멋집니다. 그래서 그 삶이라는 시 중에 그 구절이 러시아 상트에 있는 동상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간에 따라서 모습은 같아도 의미는 조금씩 다 다른 것이죠. 아, 네,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은요. 그 하동에는 박경리 문학관이 있고요. 원주에는 토지 문화관이 있고 박경리의 박경리 문학의 집. 박경리 문학의 집. 아이고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박경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박경리 선생님이 계신 곳은 맞는데 다 조금씩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에 처음 저희가 갔을 때 거기는 이제 박경리 문학의 집. 거기는 박경리 선생님이 집필실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집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 옛집과 선생님이 집필하시던 모습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동은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박경리 문학관입니다. 여기는 선생님 묘소가 있고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작가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박경리 기념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 독자들은 당연히 박경리 문학관, 토지 문학관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데 사실은 그게 다 공간에 따라서 그 네이밍 자체도 그렇게 다르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작가를 기념하는
작가를 추념하는 곳이죠. 묘소가 그래서 있는 곳. 기념관이군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 예. 그 의미를 가지고 기억을 하면 예, 예. 헷갈릴 일이 없겠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네. 예,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예, 예,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기념관 안에 네. 선생님 유품이랑 또 그 하동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있거든요. 네. 가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들어가시죠. 예. 예, 박경리 기념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예. 한번 둘러볼까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여기 결혼 사진 같습니다. 예, 예. 결혼 사진입니다. 그 진주하고 졸업 아주 일찍 결혼하셨어요. 뭐 그때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 남편분이 김행도 씨입니다. 1946년 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올해 2020년에 박경 선생님 저 그 남편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서 저희 연구자들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김행도 그 박경 선생님 남편분에 대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예, 예. 그 1942년에 네, 네. 일본 유학 시절에 네. 거기에서 그 일본인들의 조선인 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어떤 조직을 만들으셨대요. 아, 반일 운동을 하셨군요. 예, 예,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 친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기록이 2020년 올해 발견됐어요. 올해 발견됐어요. 예,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올해 지정이 되고 아, 예, 뭐 대통령 표창도 그 유족에게 수여하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결혼하시고 나서 돌아가신 거는 이제 그러고는 이제 해방되고 귀국해서 해서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기록이 지금 모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도 좀 하신 것 같고 뭐 부역으로 몰려서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대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행불이에요. 행불로. 예. 그래서 납북됐다, 뭐 월북됐다, 뭐 어떻게 그 처형된 게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남편분에 대한 묘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입구에 작가 연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가에 대한 행적들과 그 정보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컨셉에 맞게 예,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예. 박경현 선생님 분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연극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극 배우는 아니죠. 예, 소설가인데. 근데 이 사진 말고도 진주 여고 때 시절 사진을 보면 그때도 연극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도 보면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분장하고 이렇게 그 옷도 갖춰 입고 의상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대본도 쓰시고 출연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소설가가 된 다음에 이제 그 후배 작가들이 그 선생님 이렇게 그 습작 시절에 또 소설을 쓰기 위해서 뭐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어떤 공부를 주로 하셨어요? 그때 박경현 선생님 말씀이 희곡 공부했던 게 난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 소설을 쓰는데 그래서 그 토지도 읽다 보면 그 대화들을 읽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희곡을 많이 읽고 또 직접 이렇게 대본도 쓰시고 출연도 하시고 좀 멋쟁이시죠. 멋쟁이시네요. 예. 옆에 계신 김동리 선생님이 김덕현 예, 예. 옆에 맨 오른쪽에 저 파이프 물고 계신 분이 예, 예, 예. 그래서 그 박경리 선생님이 문단에 데뷔할 때 그 데뷔시켜 주신 예, 2번 추천해서 문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경리라는 이름도 김동리 선생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원래 본명은 박금이잖아요. 예, 예. 근데 경리라는 필명도 김동리 선생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김동현 선생님이 없으셨으면 저희가 토지라는 작품을 그렇죠. 김동현 선생님이 진짜 우리 문학사에 남긴 업적들이 대단한데 저는 박경리 연구자로서 제일 훌륭한 업적은 박경리 선생님을 문단에 데뷔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선생님 이거는 제가 이 시는 잘 못 보던 아, 예. 이거는 박경리 선생님
그 돌아가시고 나서 네. 새로 발굴된 시입니다. 아, 돌아가신 후에요? 예, 예. 그 그래서- 유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박경 선생님이 문단에 데뷔하기 전에 네. 그 한국 상업은행에 잠깐 근무하셨거든요. 아, 은행이. 예, 네. 지금 우리은행의 전신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회사에 사보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사보에 시를 실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사후에 저희가 발굴을 한 건데 네. 제목이 바다와 하늘이에요. 네. 통영과도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이 시가 16년 159행입니다. 16년 네, 159회. 59행. 아주 엄청난 장시죠. 네. 그러니까 아주 호흡이 길었던 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김동연 선생님한테 처음에 그 갔을 때 시를 가지고 가셨대요. 소설이 아니라 아, 예. 데뷔시켜 달라고. 처음에 시인이 되려고. 시인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김동연 선생님 보시고 자네는 호흡이 너무 긴데 소설을 써보는 게 어때? 그렇죠. 돌려보냈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소설을 써가지고 왔는데 그 시랑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아, 그러고 예. 문단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소설로 이제 나오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때 김동연 선생님이 그냥 그런 문화생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냥 그래 시 써봐 뭐 이랬으면 그렇죠. 우리는 토지도 소설가 박경리도 가지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김동연 선생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업적이 아시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예, 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여기는 옷이 있고 누비저골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경 소설가라고 되어 있고요. 예, 예. 그 박경련 선생님이 강석경 선생님한테 선물한 옷이에요. 아. 직접 지으신 옷입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강석경 선생님이 기증해 주신 건데 네. 저는 선생님이 생전에 강석경 선생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박경련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오면서 선물을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강석경 선생님이 하루는 사과를 가져오셨대요. 네. 보통 박경련 선생님한테 저희가 사과를 선물하면 이렇게 한 박스 사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검정 비닐봉지에 사과 몇 알을 가지고 왔는데 메달을. 오면서 박경련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거를 옷으로 닦았는지 뭐로 닦았는지 반질반질 너무너무 예쁘게 사과를 몇 알을 들고 왔는데 예뻐서 그 먹기도 아깝더라. 아유,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되게 아끼셨던. 정말 아끼시는. 예. 참 재밌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여기는 작가와의 대화라고 적혀 있고 살아생전에 선생님이 예, 예. 그 그러신 공간 같습니다. 원주 당구동에 있는 박경림 예. 문화공원 안에 가면 옛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도 한번 들렀다 왔는데 네. 그걸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우리가 그 박경련 선생님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고사전, 예, 재봉틀, 예, 나비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여기에 재현해 놓고 좋네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지으신 옷도 있고요. 예, 예. 그렇게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건 진짜 쓰시던 건 아니고 재현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꼭 진짜 쓴 것처럼. 예, 예, 그렇게 박경림 돌아가시고 네. 나서 원주시에서는 네. 말년은 거기서 거의 한 30년 사셨잖아요. 네. 당연히 원주에 누우실 줄 알았던 거예요, 원주시에서는. 근데 통영은 고향이니까. 그래서 네. 돌아가시고 나서 통영에 오기로 하면서 그러면 그 유품들은 원주에 전시하고 박경련 선생님은 통영에 모시겠다. 유족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품들은 이제 원주에 있고 저번에 갔던 하동에 이제 그걸 이제 순회 전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통영에도 올 겁니다. 네. 예. 여기 책이 참 랜드라고 영어로 돼 있고 또 한국어로 토지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번역본인가요? 예, 예, 번역본입니다. 이건 지금 그 독일 번역본인데 독일어 란트군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토지가 여러 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영어, 일본어, 불어, 독어, 뭐 일본어,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어로 1권이 번역 중에 있는데 모두 다 끝까지 번역되지 못했습니다. 힘들죠. 힘들죠. 읽기도 힘든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진도가 나가서 거의 다 된 것이 이제 일본어 번역은 거의 됐어요. 그리고 박경영 선생님이 일본어로 번역 처음에 그 일본에서 콜이 왔을 때 박경영 선생님이 누구한테도 맡기기가 주저되는 거. 선생님 일본어도 잘하시고 네. 그 태어나서 해방 때까지 그 20세 때까지가 박경영 선생님 일제 치하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당신이 일본어 번역을 하시겠다고도 하셨었어요. 그 육필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여러 곳에서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없고 그 독일은 제일 먼저 그 이 번역 헬가라는 그 번역가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박경영 선생님도 몇 번 방문하시고 2008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독일에서 추모제가 따로 열리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추모제가 따로 열리고 독자들이 그 추모의 행사도 따로 가지기도 하고 그 아주 각별했습니다. 독일 쪽이랑은. 다 이제 완 번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다 완역이 되면 예, 좋을 텐데 그래도 예, 조금씩 이제 그런 예,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독일어 잘하시나요? 독일어 잘하시잖아요. 예. 네, 조금 합니다. 아, 선생님 저기는 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기념관 지으면서 돈이 가장 많이 든 건데 예. 그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갔던 박경련 선생님 생가가 예. 저깁니다. 보이시죠? 커피랑. 예, 박경련 생가라고 표시되어 있죠. 네. 예, 그리고 서문 고개가 있고 이제 그 시절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 그 시절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아, 박경현 선생님이 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하던 그 시절의 그 시절의 모습이군요. 그래서 주로 기와집. 근데 그때의 지명을 그대로 뭐 간창골 뭐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통영이니까 어쨌든 그 통영과 관련된 지역적인 또 김약국의 딸들이 토지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김약국의 딸들이 중심이 된 전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김약국의 딸들 말씀하셨는데 이 영화화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마이고요. 예. 그 박경현 선생님 작품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로 영상화가 많이 됐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그 우리가 그 하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도 이제 세 번이나 79년, 87년 그리고 2004년 세 번이나 그 드라마로 만들어졌었고요. 선생님 그 중에 뭘 보셨나요? 아,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책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도 보시고. 예. 보겠습니다. 토지는 세 번 토지도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혁구의 딸들도 이렇게 그 영화랑 드라마로 만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거 말고도 그 성녀와 마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네. 아주 대중적인 작품인데 제목도 되게 그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성녀와 그렇네요. 마녀. 네. 그것도 TV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박경 선생님 장편 소설들 보면 아주 대중적인 코드로 쓰여진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뭐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예. 아, 여기 아주 조그만, 아주 아담한 동상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보던 동상입니다. 이게 박경림 문화공원에 있던 이게 박경림 선생님 동상으로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심정수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때 저랑 같이 촬영했던 그 감독님이 여기에 넙죽 올라가가지고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동상입니다. 가기를 이렇게 초대하는 듯한 예,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이제 기념관을 다 돌아보고 묘소까지 저희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밖에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시는 거죠. 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자, 순간 이동하겠습니다. 짠! 어휴, 순간 이동해 왔습니다. 예, 아,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 예. 올라와서 보니까 예. 아, 뷰가 아주 앞바다가 환하게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예, 박경 선생님 좋은데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김약국의 딸들 아까 서문고개도 갔었잖아요. 네.
김약국의 딸들 1장 제목 소제목이 통영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여기 그 조촐한 어항이라고 나오면서도 이 조선의 나폴리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아주 그냥 뷰가 좋고 풍경이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박경영 선생님이 계신 거고요. 네. 예. 지금 비가 와서 쭉 예. 걸어 올라왔는데 주변에 이렇게 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글자 같은 것들이 또 오는 그걸 좀 길이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바로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오지 않고 예. 길을 이렇게 구불구불 내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어, 이제 박경영 선생님 글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참배객들이 이제 그렇게 배려한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정말로 끝을 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선생님 정말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마시고 여기 네. 올라오셨으니까 네. 박경영 선생님한테 저희가 인사를 인사드리고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예. 간단히 묵념하시죠. 박경영 선생님 저 왔습니다.